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비 고등국어 6단원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중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즉 현대국어의 문법 요소를 다양하게 배우는 단원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피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피동 표현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피동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동 표현도 같이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학습지에는 피동 표현뿐 아니라 사동 표현도 같이 담아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비 고등국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친구들은 사동 표현을 아예 안 배우셨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동 표현을 빼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사동 표현까지 나는 공부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활동지를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로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서 내려받으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수업을 이해하시는데, 그 수업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 피동 표현을 설명하려면 피동이 아닌 것부터 설명을 같이 해줘야 돼서 지금 보면 능동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피동을 얘기하거든요. 능동이 뭔지, 그래서 연결되는 개념인 피동이 뭔지 먼저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이걸 능동이라고 이야기한대요. 행동의 주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주체 자신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능동적으로 해, 네가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능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은 그냥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능동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피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 동작을 당한다. 피 자체가 어떤 피해를 입다, 피해자, 어떤 행동을 입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능동과 피동,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를 주어로 삼는 경우, 모기를 주어로 삼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두고 문장을 썼어요. 지혜가 하는 행동, 모기를 잡았어. 그럼 지혜라고 하는 존재가 행동의 주체겠죠. 행동은 모기를 잡는 걸 거고요. 그 행동을 하는 주체는 지혜가 될 거예요. 그 동작을 지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능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능동문이에요. 모기를 잡았어 라는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맥락상 보면 지혜가 모기를 잡았어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행위의 주체, 행동의 주체가 자신의 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이번엔 주어를 모기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삼게 되면은요. 모기가 여기서도 주어의 생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본다면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즉 모기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남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존재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 잡히는 동작을 당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좀 공통점을 잡아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능동문이고 피동문이라고 하고 주어도 하나는 모기고 하나는 지혜지만요. 이 두 개의 문장이 드러내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모기라고 하는 대상이 지혜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모기를 잡은 거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 상황은 동일해요. 이거를 사진으로 포착하자면 모기가 있는데 지혜가 손바닥으로 찰싹 하는 뭐 그런 장면 정도가 보일 수 있겠죠. 즉 상황은 같은데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졌느냐, 당한 자의 입장이냐 아니면은 좀 어떤 행동을 직접 한 자, 능동자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능동문이냐 피동문이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행위의 주체,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등장해서 행동 한 자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한 것으로 표현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능동문이라고 한다.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의 대상, 어떤 피해를 입는 대상이라고도 봐야겠죠. 그 대상이 주어로 나오게 되면 이 경우는 행동을 당하게 된 거니까, 당하게 되는 자의 입장에서 그려냈으니까 이런 건 피해를 당한 입장, 즉 피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같은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가능해야겠죠. 즉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능동문으로 봤을 때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 라고 쓰여 있고요. 문장의 순서로 보자면 어떤 주어가 대상이 되는 목적어, 이 존재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행동이 드러나죠. 근데 이게 피동문으로 바뀌었을 때는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주어가 부사 자리로 가요. 부사어로 되죠.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기라고 하는 목적어, 행위의 대상이 되는 존재, 그 존재를 주어 자리로 옮긴 게 피동문이기 때문에 모기가 주어로 바뀌었죠. 하지만 서술어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지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즉 피동문으로 바뀌는 어떤 장치를 넣어줬어요. 잡았다가 능동사, 능동적으로 하는 어떤 동사, 행위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번에는 잡혔다 라고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잡았다가 기본의 어떤 형태라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히가 들어갔어요. 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는 이게 이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잖아요. 이 엇이 들어가고 종결해준 이제 다가 들어갔죠. 이렇게 봤을 때 요거 하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요 하나 차이로 능동적이었던 서술어가 피동적인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서술어에 이런 장치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게 이 아래 내용이죠. 목적어 모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인 모기가로 바뀌었고 우리 확인해 주면 돼요. 맞네 라고 하면서 원래의 주어인 지혜가 라고 하는 것은 부사어 지혜에게로 바뀌었다. 맞죠? 우리가 꼭 이걸 문법적으로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힘든데요. 아마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라는 문장을 모기 입장에서 당한 것처럼 써볼래? 하고 얘기하면 요 문장으로 쓰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일단 바꿔봤으면 이 성분들이 각각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그게 바로 이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야 목적어 주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네 뭐가 바뀌었대 이것도 부사어 어쩌고 혼란스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한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랬을 때 각각의 문장 성분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요. 서술어 잡았다가 잡혔다로 바뀌면서 피동의 의미를 부여해 줬잖아요. 그때 들어갔던 게 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히리기라고 하는 전미사를 넣어서 우리가 능동문이었던 것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미사라고 하죠. 여기에서 얘네들은 피동의 의미를 덧붙여 주니까 피동 전미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붙으면요. 하나의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잡다라는 게 기본형이라면 행위를 입게 되다, 당하다라는 의미의 잡히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잡히다라는 말은 사전에 등재된 독립적인 단어거든요. 즉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랑 완전히 당하게 되는 거랑 다 다른 의미를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피동전미사가 붙게 되면 단어 자체가 새로운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 이런 걸 파생, 단어가 파생되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피동전미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파생적 피동 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줘서 피동의 의미를 덧붙여줬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을 참고해서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외울 때도 그냥 이히리기 하면은 그냥 입에 조금 척척 붙는 면이 있어서 요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좀 좋을 거고요. 피동전미사에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도 하나 더해줄게요. 이 되도요. 학습되다, 연결되다 이런 것처럼 학습을 실제로 하는 건 능동적으로 하는 건데 학습되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행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연결하다, 내가 주체가 돼서 연결하는 거지만 연결되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연결되는 행위를 입게 되는, 당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주죠. 그래서 이 되자가 붙어도 이 경우는 피동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미사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로 교과서에서 더 설명을 해준 건 어떤 거냐면요. 뭐뭐 아지다, 어지다 또는 개되다 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이거는 어떤 걸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인 뭐 이런 거 뒤에 지다 이런 거 이렇게 다시 붙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꽃이 지다 이런 것처럼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지다가 아니라요. 그냥 만들어지다 아니면 이렇게 뭐 먹어지다 이런 것처럼 지다 자체엔 독립적인 의미가 없지만 뭔가 서술어의 자격을 지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이제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뭔가 용언의 자리에서 보조적인 의미를 덧붙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용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어의 느낌이 조금 있죠. 문장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거는 파생적 피동은 아니고요. 문장의 느낌상 뭔가 당하는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문장을 우리 보통 이제 뭐 문장의 반복, 시를 공부할 때 문장의 반복이라고도 하고 통사적 반복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문장 구조, 통사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사적 피동.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형태가 이렇게 딱 단일하게 하나하나 붙어서 단어를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런 게 붙으면서 피동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문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문장의 냄새를 피동의 냄새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의 어떤 피동적인 성격을 주는 통사적 피동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문으로 지금 제가 그냥 넣어봤어요. 교과서에는 없는데 내가 책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만드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로 등장했고요. 어떤 행위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했다 라고 했으니까 능동문이 맞죠. 이것을 피동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동문에서 행위를 입게 되는 대상이 주어 자리로 온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을 요게 이제 주어 자리로 오니까 책상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주어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주어였던 애가 부사어 자리로 가죠. 그래서 얘의 경우는 뭐 나로부터 서술어는 그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피동문이 완성되겠죠. 여기는 부사어고 똑같이 서술어예요. 만들었다 대신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있나요? 이나 히나 리나 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를 피동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뭐가 들어간 거냐면 요게 들어갔겠죠. 어지다. 만들 더하기 어지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피동 접사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동 접사가 사용이 안 되는 서술어도 있습니다. 용언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거나 요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피동문을 만들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의미상 능동이 피동으로 바뀌었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피동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뭐지? 라고까지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히를 넣었네. 히는 전미사인데. 그래서 잡다 대신에 잡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동문으로 바꿨구나. 또는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었다, 어지었다 라고 해서 어지가 들어가죠. 그럼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쏙쏙쏙 골라내서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실제 시험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게 이 피동, 사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의 내용을 볼게요. 피동 표현은 주로 말하는 이가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지금 보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피동 표현을 굳이 왜 쓸까? 능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이나 전달하는 객관적 정보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피동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지? 라고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상황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피동 표현을 하는 상황, 쓰는 이유 뭐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 라고 하면 그냥 지혜가 모기 잡았구나. 속 시원하겠다. 오늘 밤 편하게 자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어 라고 하면 행동 당하는 모기가 약간 불쌍해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서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동작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있대요. 이런 때는 어떤 거냐면요. 동작의 주체를 모르는 경우. 예를 들면 와, 한동안 너무 추웠었는데 날이 많이 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따뜻해졌다 이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피동사니까 풀리다 라고 해서 리자를 사용해서 이제 피동문을 만든 건데 그거의 능동사는 풀다겠죠. 풀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날씨를 풀어야 돼요. 누가 풀 수 있어요, 날씨를? 풀 수 있는 주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상현상이겠지만 기상현상을 주관하는 자, 천지신명,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기엔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많이 풀렸다라고 했을 때 누가 주체가 되어서 풀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동작의 주체를 모르는 경우. 날이 많이 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누가 날씨를 풀어줬어. 나를 풀어줬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또는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친구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친구 책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있어. 너무 좋은 거였고 순간 내가 확 갖고 온다는 게 실수로 묵 하고 찢었어요. 이거 내가 한 거죠. 근데 실수로 한 거고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책이 찢어졌네. 이렇게. 누가 찢었어요? 내가 찢었잖아요. 근데 야, 내가 네 책을 찢었네 라고 하기보다 책이 찢어졌네 미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장에서 내가 했지만 내가 했다는 말이 강하게 집어넣기보단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왠지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할 때는 책이 찢어졌네 이런 식으로도 피동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도 피동 표현을 사용한대요. 예를 들면은 찬장을 열었어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근데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막 바닥만 보여요. 쌀이 다 떨어졌어. 쌀 떨어뜨린 자 누구예요? 우리 식구겠죠. 우리가 다 먹은 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다 먹어치웠어. 쌀을 다 먹어치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쌀이 다 떨어졌어.
주체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먹은 거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쌀이 없어서 하루는 굶겠구나 막 이런 식의 어떤 느낌도 강하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피동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표현의 어떤 묘미 아니면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 동작의 주체를 모를 때는 피동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능동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능동 표현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피동 표현 쓸 수 있고요. 근데 땡땡 연구소의 연구 계획이 확정되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확정되어졌다? 이런 거 가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피동문을 볼 때는 어떤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확정, 아까 피동 전미사에 해당되는 돼, 어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종결 어미 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는 지금 피동을 나타내는 게 2개가 들어갔어요. 하나만 돼도 되죠. 연구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2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 피동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면 왠지 안 써도 된다라는 느낌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중 피동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피동 표현을 쓴 것을 문장에서 고치는 게 많아요. 화작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중 피동 쓰면은 고쳐쓰기 부분에서 그게 잘못된 걸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답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피동 안 쓸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 이거 이중 피동이 쓰였구나. 그러면 이건 틀린 문장,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동 표현 살펴봤는데요. 여기 예문을 통해서 내가 좀 잘 이해했는지만 파악을 해볼게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여기 지금 이 문장이 피동 표현에 있어서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영상 멈춤. 네, 멈췄다가 지금 다시 본 거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가 합격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우리 요거 보고 바로 왔으니까 틀린 친구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믿겨지지 않아.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다. 이게 기본형이고요. 믿기어지지 않아. 라는 거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버렸긴 했는데 어지하고 여기는 어미, 지를 이제 써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기와 어지 2개의 피동 표현이 들어갑니다. 전미사랑 그리고 여기 이제 통사적 피동을 만들어주는 어지다. 이게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개를 쓴 거예요. 중복된 거죠. 그래서 X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이 민선이를 쏘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행위의 대상이 된 존재가 주어 자리로 가는 게 피동문이니까 여기 민선이가 주어가 될 거예요. 민선이가 벌에게겠죠? 벌에게 부사어가 됐습니다. 쏘았다, 쏘였다. 우리 이런 말 쓰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쏘이었다 라고 해서 피동 전미사가 하나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동 표현 살펴봤는데요. 피동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피동문의 유형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해요. 아마 예문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둘 다 피동문이긴 하거든요. 첫 번째,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이건 파생적 피동이죠. 여기 지금 안겼다라고 했을 때 다 라고 해서 피동 전미사가 들어간 거고요. 안아졌다는 것은
아지, 다. 아지다, 어지다. 여기 들어간 통사적 피동이죠. 그러면 똑같이 피동문인 건 맞는데요. 약간 달라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라고 하면 아기가 엄마에게 폭 안기면서도 자기가 좀 원했던 마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는 있지만 거기에 엄마 안아주세요 라고 해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긴 다음에 아기가 엄마에게 폭 안겨서 행복해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선 분명히 피동이기는 하지만 아기의 의지가 좀 들어갑니다. 아기가 원했었던 마음,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지가 느껴지는 면이 있죠. 근데 아기가 엄마에게 안아줬다. 누군가가 아기를 쑥 들어서 애미야 뭐 아기 좀 안아라 하고서 이렇게 안겨줘서 그냥 나 여기 엄마한테 지금 가야 돼. 나 장난감 갖고 놀려고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기가 엄마에게 안아줬다 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이 누가 훅 들어서 뭐 엄마한테 안겨줬거나 엄마도 그냥 아기가 막 놀고 있는데 너 여기서 놀면 안 돼. 훅 들어서 다시 엄마가 품에 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기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미묘한 차이가 좀 있죠.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 이걸 사진으로 찍었을 때의 장면은 똑같은데 여기에서의 의미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 요거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동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사동 표현,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것, 이것을 주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 사자가 시킬 사자죠. 사동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주체적인 의지를 갖고 직접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주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동의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킨다 라는 거겠죠. 그럼 이것을 문장을 통해서 파악하면 아마 예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첫 번째, 동생이 옷을 입었다. 이건 이제 주동문이라고 본다면 사동문으로 바뀌게 됐을 땐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또는 입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즉 사동문의 경우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옷을 입는 행동을 하도록 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동생이 라고 했을 때 이 동생이는 자기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거죠. 옷을 입는 동작을 직접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는 여기에서 주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옷을, 이건 목적어, 입었다, 이거는 서술어가 되죠. 우리 능동과 피동을 볼 때도 원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어떻게 문장 성분이 바뀌는지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주어인 동생이는 동생에게로 바뀌었죠. 즉 부사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입혔다 또는 입게 했다 라고 하는 서술어로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다는 것 빼고는 목적어나 서술어는 그대로 갑니다. 다만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생긴 거죠.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 그 주체가 되는 주어.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아래에서 설명을 해줘요. 행위의 주체인 동생이 행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부사어 동생에게로 바뀌었다. 그리고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주체인 엄마가라는 주어가 생겼으며 서술어 입었다는 입혔다 또는 입게 했다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해 주죠. 여기서도요. 요게 새로 생긴 거랑 뭘 또 주목해서 보시면 되냐면 서술어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동의 의미를 주는 서술어로 바뀐 거죠. 이걸 분석해 보시면요. 입혔다 같은 경우에는 입다가 기본형이라면 입, 히, 엇,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입, 아이고, 개, 하, 과거형 다 해서 여기에는 희가 들어가고 여기는 개하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사동의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 부분도 여기서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요. 서술어의 어근에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이거나 또는 개하다를 붙여서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익숙한 애들이 있죠. 피동문에서도 이희리기가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그러면 사동을 붙여줄 때는 우구추가 추가되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전미사이기 때문에요. 성분은 이제 문장이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붙으면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입다 라고 하는 게 기본형이라면 입히다 해서 입게 만든다는 의미로 이것도 사전에 등재될 수 있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파생적 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줬고요. 문장에서 뭐뭐하게 하다라는 것 자체가 시킨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붙게 되면 통사적 사동, 문장의 의미상 사동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사적 사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있어요. 여기 일단 보면은 아까도 단형 피동,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하고 그리고 통사적 피동이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을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요.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면들이 있어요. 입혔다라고 하는 경우랑 입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한번 장면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어 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는 진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윗도리부터 입혀주고 바지 입혀주고 양말 다 신겨주고 하는 것도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혀주셨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엄마가 입혀주셔도 동생이 옷을 입었다는 정보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얘는 스스로 한 거지만 뭐 스스로는 아니어도 엄마가 직접 입혀주셔도 동생을 옷을 입었다는 정보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입혔다라고 하면 엄마가 직접 해주시는 행위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엄마가 옷을 입혔어, 동생에게 옷을 입혔어 라고 할 때 엄마가 동생에게 입어야 되는 옷들을 다 갖다 준 다음에 너 빨리 입어라 하면서 막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입었네 라고 할 때도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 게 맞죠. 즉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입게끔 만든 것도 입혔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직접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입혀주는 장면이 떠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입게끔 만들면서 옷 갖다 주고 빨리 입어 빨리 입어 빨리 입어 하고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 정도가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접적 행위 요것만 전달이 된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동의 경우도 파생적 사동을 쓰느냐 통사적 사동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희리기 우구추 얘네도 이제 세트처럼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이제 외우듯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피동 같은 경우에는 이희리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희리기는 겹치는데 피동인지 사동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구별은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 의미로 기억하시고 구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짠! 네, 여기 지금 예문을 좀 써놨어요. 여기 보면 이희리기의 형태가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피동의 의미를 살리려고 쓸 때도 또는 사동의 의미를 살리려고 쓸 때도 다 이희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의미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예시로 보였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 개를 보여드리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나는 피동이고요. 하나는 사동이에요.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일단 보였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다가 기본형인데 여기에 보이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접사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피동의 의미를 주는 것이냐 사동의 의미를 주는 것이냐가 헷갈리신다면 의미로 구별을 해요. 여기 보면 입구에 있는 그림이 보였어.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그냥 어디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입구로 들어가니까 그림이 있었고 나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냥 나에게 다가왔어. 그래서 그림을 보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보였어 라고 하는 의미는 피동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친구에게 내 그림을 보였어.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 만족스럽고 뿌듯해서 보여준 거죠. 이거는 보게끔 만든 거죠. 친구 가만히 있었는데 내 그림 갖다가 봐라 하고 이제 보게 만든 거니까 이 경우는 사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로 구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동, 사동 이 표현들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빈칸을 채우면서 주동문들을 다 사동문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영상 잠시 멈춤. 네, 잠시 멈추고 내용 다 채워보셨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이가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라고 하는 주어가 여기서 지금 보면 아이에게 라고 해서 부사어 자리로 갔고요. 밥을 목적어가 그대로 그리고 서술어도 그대로 사용이 되죠. 다만 여기에는 이제 사동 접사나 아니면은 뭐뭐하게 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엄마가 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 있구나까지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요것을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아셔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바꿔보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먹였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사동접사 이가 들어가겠죠. 먹이었다. 요게 이제 결합을 해서 사동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먹였다 말고도 먹게 하다.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 먹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먹게 하였다. 이거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하 다음에는 여시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과거 시제로만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뭐하게 하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 주실 건 아까 이렇게 파생적 사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통사적 사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직접 간접성 이런 게 좀 달라진다고 했죠.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어 라고 하면 진짜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시는 직접적인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밥을 맛있게 차리신 다음에 얘따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상황도 밥을 먹였어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간접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밥을 먹게 하다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직접 숟가락으로 해서 떠주기보다는 아이가 먹게끔 하는 장면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서 종이 비행기가 날았다 라고 얘기하죠. 이 역시 종이 비행기가 라고 할 때 이게 종이 비행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제 목적어 자리로 갔고요. 아이가 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가 포함이 이제 됐습니다. 추가가 됐어요. 이제 날았다 라고 하는 서술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날았다 같은 경우에는 날렸다 라고 해도 되겠죠. 이 경우는 사동전미사 뭐가 들어간 거죠? 리가 들어간 거죠. 날리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게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잔다 라고 할 때 자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주어가 지금 추가가 됐고요. 아기가 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 행위를 입게 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됐죠. 주어가.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엄마가 아기를 자게 하고 계셔. 자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뭐뭐하게 하다. 이게 이제 들어간 건데 그럼 여기는 뭐지? 기본형이 자다인데 그럼 자다에다가 이, 우 하고 뭐뭐다, 니은다 이게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동 접사가 2개가 들어간 거예요. 피동문에서는 이중 피동이 사용이 안 된다 해서 뭐 통사적 피동 그리고 파생적 비동에 해당되는 것들을 겹쳐서 쓰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동의 경우는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재운다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써도 돼요. 우리가 뭐 재운다를 뭐 재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잰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개 다 써서 해야 말이 뭔가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중사동이구나. 사동 표현이 2개가 사용됐지만 이거는 허용되는구나 라고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이 비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쓰레기통을 비게 만든 거죠. 그래서 비웠다. 내가 쓰레기통을 비웠다. 라고 해서 비우었다. 우라고 하는 사동접사가 들어가거나 또는 내가 쓰레기통을 비게 했다. 자연스럽지 않죠. 보통은 이런 말 잘 쓰진 않는데 상황으로 보자면 직접 한 게 아니라 비게 했다. 어떤 버튼을 눌러서 쓰레기통이 알아서 착착착착착 뭐 처리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시켰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한 행위가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동 표현까지 우리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끗한 학습지를 한 번 더 이제 출력을 하셔서 스스로 빈칸을 채워보고 공부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조금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